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항공기 사고의 한 원인인 새와의 충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것을 우리가 버드 스트라이크라 하고 우리말로 뭐 조류 충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하늘은요 새들이 활동 공간이죠. 그런데 비행기 발명과 함께 인간이 새들이 이 공간을 침범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항공기와 새의 충돌은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인간과 새는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먼저 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날개 앞전에 부딪혔군요. 그렇죠. 이 항공기는 기수 돔 부분에 여러 마리의 새와 충돌해서 혈흔이 선명하죠. 그리고 이 항공기는 윈드실드에 충돌해서 윈드실드가 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는 착륙 장치에 충돌해서 기해 장치 작동을 방해한 사례입니다. 항공기 전면 부분이 주로 충돌하지만 동체에 충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연구의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엔진의 한 44%라고 그래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날개 부분. 그 다음에 윈드실드 그 13%. 기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동체에도 약 4%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조류 충돌은 무엇인가요? 비행 중이거나 그죠? 이륙 또는 착륙 중 새와 항공기간의 충돌이다라고 이렇게 이카오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통계를 종합을 해보면요. 대략 3분의 1 이상의 엔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비행의 모든 단계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운송 수단이 더 많아지고 빨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류 충돌 이처럼 엄청난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뭐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를 통해서 일반에도 인식이 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로 인해서 조류 활동이 점점 더 증가하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서식지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공기가 증가하는 만큼 운항 횟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조류 충돌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조류 충돌은요 경비행기부터 헬리콥터 등 모든 항공기 조종사는 조류 충돌에 대비한 인식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항공기 운항에서 조류 충돌을 종종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참사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1960년도 1960년 10월 4일 고정익 항공기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 조류 충돌 사고가 기록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해서 탑승객 6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9년에는 시코르스키 있잖아요. S-76 헬리콥터 있잖아요. 조류 충돌을 추락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조류 충돌 사고는 뭡니까? 그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기록된 사고일 것입니다. 그렇죠. 2009년입니다. 1월 15일 US 에어웨이즈 1548편 여객기가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했지만 기장과 승무원의 침착한 대처로 전원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2019년 한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막 45억 명이 비행한 것을 감안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미미합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처럼 조류 충돌로 인한 2차 사고가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조류 충돌 사고는요. 대부분의 어딘지 이 착륙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또한 90% 이상이 공항 아니면 공항 근처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쩌보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 그러죠? 이 착륙 중 조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공항이 가깝게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조류 충돌 사고를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90% 이상이요. 주간입니다. 주간.
낮이라는 거죠. 물론 야간에도 발생하지만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그럼 고도대를 한번 보면요. 지면으로부터 약 3000피트 미만 고도가 대부분입니다. 3000피트 미만. 물론 뭐 2만에서 3만 피트 상공에서도 조류충돌 사고가 보고되기도 하지만 극히 이례적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역시 철새 이동 활발한 지역 대략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먹이가 풍부한 서식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식 주변에서 2차륜과 항공기 조종사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엔진과 충돌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했죠. 제트 엔진 흡입구는요, 지름이요 대략 1.5에서 3m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커요. 그리고 고속으로 회전하잖아요. 하면서 엄청난 양의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새가 제트 엔진 주변 날고 있다면 엔진 속으로 쉽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새떼의 활동과 항공기 운항이 증가할 텐데요. 모든 그 조류 충돌 사고가 치명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트 엔진에 새와 유사한 물체를 투사, 즉 던져가지고 실험한 한 장면입니다. 자,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요, 진행된 충돌에서도 최소한의 추력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우려처럼 완전 엔진이 꺼지지 않아야만 엔진이 승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 제작이 어려운 이유이고요. 세계 몇몇 업체만 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화에서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공한다면 정말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항공산업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자, 이 영상은요, 이륙 중에 조류 충돌이란 전형적인 압축기 실수가 서지 현상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엔진 배기구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물론 상당한 굉음도 함께 발생을 합니다. 이 항공기는요, 연료를 공중에 배출을 하고 이륙 공항에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스터빈 엔진 그 사례를 통해서요, 조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로 어느 부분이 손상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트 엔진의 기본 구조에 따라 제일 앞부분 팬이죠. 팬이 손상을 입게 되겠죠. 팬. 그 다음 열에 있는 거 뭡니까? 인렛 가이드베이가 일부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압하고 고압 압축기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통과하면서도 역시 일부 변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눌러 연속이 부분에서 일부 변형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입니까? 저압 터빈입니다. 저압 터빈에서 일부 변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공기 그 흐름 경로를 따라서 관련 구성품 파손이나 변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굉음과 함께 배기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류 충돌에 특별한 새의 종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지상에서부터 순환 고도까지 운항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로 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된 새들을 나열했지만 이것으로 절대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새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기러기 종류입니다. US Airways Flight 1549 여객기와 충돌한 그 새는 이 종류의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요, 대열을 구성해 날아가는 특성이 있고, 큰 종류는 무게가 6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수만 마리 그 가창우리 떼죠. 날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가창오리 군무가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 오리는 그 대략 400에서 또 600g 정도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요, 뭐 이제 주로 뭐 비둘기도 있겠죠. 비둘기도 또 많이 있고요. 참새, 조그마한 참새. 이것은 이제 이착륙할 때 그 주변 활주로 주변에 서식하는 참새류. 그다음에 갈매기도 또 있죠. 갈매기. 해안 쪽에 많이 있으니까 갈매기도 있습니다. 그럼 국내 통계에 따르면요, 항공기와 충돌한 조류 가운데 종다리라고 합니다. 종다리. 참새보다 약간 큰데요. 종다리가 약 10.9%로 최다로 많고, 이어서 뭐 맷비둘기, 제비도 있고, 황조롱이 순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류가 물론 대상이지만 특히 공항 근처에 서식하거나 철새, 도래지 등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종다리 또는 그 참새와 같은 새들은 활주로 주변 그 풋숲 있잖아요. 그런 데에 서식하면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하게도 이들은 뭐 20에서부터 한 30g 정도, 그렇죠. 가볍기 때문에 치명적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제때 이제 빨리 들어갈 때 거의 분쇄돼 버리죠. 그래도 엔진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이 작은 새 한 마리지만 그 비용은 엄청나죠. 뭐 이외에도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도 종종 보고되기도 합니다. 대략적인 무게도 함께 표기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격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조류 충돌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충격 에너지는요, 두 물체, 그렇죠? 항공기하고 새죠. 물체 사이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의 제곱으로 증가함으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속도가, 상대 속도가. 그래서 항공기 속도가 빠를수록 그만큼 충격 에너지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류 활동이 경고된 지역 항공에서 속도를 낮출 것을 권장을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시속 370km로 이륙하는 항공기가 무게 1kg 정도, 1kg도 안 되는 새와 부딪혔다라고 했을 때 약 5톤의 충격이 가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5톤. 어마어마하죠. 또 다른 사례는 상대 속도가 시속 얼마? 275km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약 5kg, 뭐 기러기 정도가 되겠죠. 5kg의 새의 에너지는 약 15m 높이에 떨어지는 100kg의 무게 에너지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결코 우리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뭐 새를 없앨까요? 아니면 공항을 폐쇄하거나 옮길까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공항 근처에서 새와 공주는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새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해결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항 당국에서는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류 퇴치팀, 이렇게 조류 퇴치팀 많이 들어보셨죠? 조류 퇴치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음 총을 가지고 가면서 소음으로 조류를 쫓아내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알려진 새들을 탐지하기 위한 조류 탐지 레이더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뭐 시각적인 방법이란, 그죠? 시각적, 또 청각적인 방법, 소리, 그다음에 포시, 청각, 시각, 청각 다 동원이 되죠. 화학적으로 어떤 냄새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서식지 관리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새들이 그 눈을 속이기 위해서는 한 방법으로 항공기 도색, 그다음에 스피너에 이와 같이 어떤 그 도색을 한다고 합니다. 포식자의 눈처럼 보이도록 색을 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상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또 이런 방법, 인넷 앞에 이렇게 철망을 치는 것은 어떨까요? 예? 개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죠. 실제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 조류 충돌 아이디어로 사용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효과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이 그 기철과 살로 이루어진 유기체입니다. 새는. 그러면 철망에 부딪혔을 때, 높은 속도로 철망에 부딪히면 분쇄돼서 깃털과 살덩어리는 그대로 철망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철망이
고속에서 공기 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항공기 성능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종사는 조류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먼저 비행 단계에 따른 충돌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역시 접근 단계입니다. 그렇죠? 접근 단계. 33%가. 그리고 이어서 착륙할 때 26%. 그리고 이륙 과정이 대략 한 31% 정도. 이외에도 뭐 순항항로라든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사고들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항이라든지 공항 근처에서 대략적으로 막 90% 그리고 이착륙 단계에서 90%가 발생한다. 대부분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류 충돌 어떻게 피하는 게 가장 상책이겠죠. 회피 문제입니다. 선제적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조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조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세대 아래로 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새가 포식자의 위협을 받았을 때 지상으로 회피하려는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두 마리의 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착륙 단계에서 배경과 딱 좋아질 때는 정말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 단계는 조종실험가 매우 바쁘게 진행되고 있어서 새를 관찰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항공기 속도를 고려했을 때요, 비행 경로선상의 바로 앞에서 새를 발견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역시 충돌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열거한 것입니다. 화면을 여러분들 정지해 놓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새와 충돌하는 상황은 자동차 운전 중에도 발생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떤 물체가 날아왔을 때 운전자 반응에 따라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체에 부딪히는 순간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돌렸다면 옆 차로에 있는 차량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충돌 순간 조종관을 옆으로 급격하게 적용했거나 피치를 올리거나 내렸다면 항공기 자세가 급격하게 변해서 조종성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되겠죠. 충돌이 임박했다면 조종관을 확실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치고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운송용 항공기 급기동은요, 쉽게 업셋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이륙이나 착륙 단계 고도가 매우 낮아서 업셋 상황에서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본다면요, 조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대 아래로 비행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기 조종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상승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 상황에서 매뉴얼을 찾기보다 평소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 단계에서 착륙할 준비가 된 상태가 되었어요. 새와 충돌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조종사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결심과 훈련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항공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